자, 유통정보 2회 모의고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제2회 모의고사입니다. 유통정보. 1회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이해가. 그래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자, 71번입니다. 자, 항상 제가 출제될 수 있는 키워드가 EDI, 벤, 이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가볼게요. 다음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단순한 전송 기능 이상의 정보의 축적이나 가공 변환 처리 등의 부가가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밸류거든요, 앞에가.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무조건 벤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부여한 음성 또는 데이터 정보를 제공해주는 매우 광범위한 복합적인 서비스의 집합이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를 잡으세요. 요령이 있는 것들. 부가가치 나왔다, 벤이잖아, 벤. 이 B가 밸류잖아요, 그죠? 부가가치, 벤. 자, 이렇게 해서 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벤이니까 벤. 부가가치, 비읍. 그죠? 이렇게.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EDI는 1회 때 풀었었죠.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이다. 전자문서 교환. 랜은 이제 근거리 통신망이죠. ISDN은 이제 디지털 종합정보통신망으로 배우셨죠. 그 다음에 CAS는 강속 상거래, 빚의 속도에 의한 거래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72번 갑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또 하나 나왔네요. DB. 그죠? 데이터베이스.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DB에 대해서.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이제 다 맞는데, 자, 5번 가면은 데이터베이스의 파일, 개별 부서에서 그 부서의 특징에 맞게 데이터를 검색, 가공, 분석할 수 있도록 해놓는 작은 규모의 전자 저장 공간은요, 이건 데이터 마트를 얘기합니다.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파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마트는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부터 특정한 분야와 관련된 데이터만 특별한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게 분리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은 규모에 대한 전자 저장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개별 부서에서의 그 부서의 특징에 맞게 데이터를 검색, 가공, 분석할 수 있도록 해놓는 작은 규모의 전자 저장 공간은 마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물리적인 저장 장소로 자료의 집합 체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물리적인 저장 장소로 자료의 집합체다 이렇게 보고 이것도 중요하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DB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보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으로 데이터베이스로의 접근을 통제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 응용 프로그램은 뭐예요?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실제로 데이터, DB를 이용하는 최종 사용자가 되겠고, 자, DB의 관리자, 사용자가 실제로 접촉하게 되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3번. 유통혁명 시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유통혁명 시대는요, 그 핵심이 공급체인 관리예요. 기업 관리, 개별 기업 관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번 정도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74번 갑니다. 바코드. 자, 바코드도 하나의 키워드죠. 그죠? 우리가 정보, 유통정보에서 이것도 출제될 수 있는 기출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바코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일단 천천히 1번 제조업체 코드는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임의로 선정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GS1 코리아라고 하고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물류진흥원에서 제조 코드 업체에 부여하는 거죠. 자, 국가 식별 코드는 국가를 식별하기 위한 숫자로 우리나라는 이 코드가 880입니다. 880. 그렇죠? 880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UPC의 36번째 회원국으로 KAN 시스템을 쓰고 있다. 자, 우리가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앞서서 배웠지만 EAN에다가
플러스 UPC를 합치죠.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합쳐가지고 우리가 GS1 우리가 GS1 GS1 13 코드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코드 체계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사용하는 아까 얘기했던 EAN이 유럽 상품 번호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용되는 UPC, 통일상품 코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1988년부터 EAN으로부터 국별 코드인 KAN, 그래서 한국 상품 번호를 우리가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품번호를 부여받는데 2005년 EAN과 UPC의 통합으로 인해서 GS1이라는 통합 명칭 GS1 13 코드로 사용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나와 있는 내용은 좀 상이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4번이 맞겠죠. 바코드 인쇄 방식은 이 소스라는 것은 어때요? 이거는 이제 제조업, 소스 마케팅은 제조업체가 이제 바코드를 인쇄하는 거고, 인스토어 마케팅은 이제 유통업체가 어떻습니까? 유통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나누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멀티 레벨 코드는 어때요? 이 멀티 레벨 코드는 고밀도의 정보 표현이 가능하죠. 저밀도가 아닙니다. 이 EAN, ISBN 등에 쓰인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코드는 이제 소스 마킹하고 인스토어 마킹. 그래서 제조업체가 바코드 인쇄하고 또 유통업체가 그 현장에서 이제 유통해서 부착하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두 가지가 맞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75번 갑니다. 1회 때보다 좀 난이도가 있죠. 문제가 수준이 있습니다. 자, 75번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75번에 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가 전자상거래지. 이것도 이제 키워드 되겠죠. 전자상거래 EC입니다. 자, 이커머스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답부터 보는데 2번이 정답이죠. 자, 전자상거래는 고객의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죠. 틀렸고요. 그 다음 이제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고려함으로써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을 재창조합니다. 그래서 기업 조직의 구조를 개선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서비스 향상 및 비용을 저감해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다 좋은 거예요. 이것도. 그 특정된 매매 당사자로 하여금 직접적 거래를 가능하게 해서 상환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3번,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진 가상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점포죠. 이내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잖아. 실시간으로. 그죠? 그래서 영역은 이제 국가를 초월해서 실시간 거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매상이라는 중간상의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업의 소비자가 직접 연결한다. 그래서 도매상 기능이 약화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막대한 비용이,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막대한 비용이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것도 좀 체크를 해 보실 내용이고요. 그 다음 76번은 이제 구조화된 전자상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구조화된, 형식화, 정형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구조화된 전자상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의 특정한 표정 없이 자유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자우편이나 또는 전자 게시판, BBS 등 통해서 주로 1대1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비구조화는 정답이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전자우편, 전자 게시판을 통해서 주로 개인 간의 1대1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업 간의 불가능한 구조가 안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구조화됐으니까 이제 표준화된 거죠. 1번. 거래 형식과 데이터 교환 방식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다. 자,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로서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이 이에 해당하며, 자, 비교적 계속성이 있는 기업 간의 거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 계속적으로 거래 관계가 있는 이 기업 간의 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교환함으로써 이 거래 전자문서 교환, EDI를 쓴다 그랬어요. 그죠? 실현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정부 조달은 이제 나라 장터 같은 조달청에서 이용되는 이 전자화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민간 부분은 기업들이 이제 설계 도면이나 부품의 데이터를 비롯해서 제품의 개발, 제조에서 유통 및 보수 유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강속 항거래, 카스, 빛에 의한 속도, 설계, 개발, 제조, 유통, 강속 항거래를 또 이용하죠. 카스도 또 중요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77번은 가볍게 보세요. 77번은. 자, 다음 의사결정 모형 중 만족 모형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5번 현실 세계 복잡화시키는 모형이다. 만족 모형은 현실 세계 단순화시킨 모형이에요. 말이 안 맞죠.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78번입니다. 난이도 있습니다. 78번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공급자 주도형 재고 관리도 하나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난이도가 있고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별표 3개. 자, 그래서 얘는 천천히 가볼게요. 78번. 자, 일단은 옳지 않은 거 이렇게 했죠. 옳지 않은 것은 7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그래서 먼저 본다면, 답부터 본다면 4번입니다. 자, 우리가 VMI라는 것은요, 이거는 공급자예요. 벤더죠, 벤더. 공급자 주도형 재고 관리예요. 공급자 주도형 재고 관리. 그래서 제조업체가 공급자가 발주 확정 후 바로 유통업체의 상품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에 따릅니다. 근데 CMI는 제조업체가 발주 확정을 하기 전에 발주 공고를 유통업체에게 보내요. 상호 협의. 이 시오라는 게 협의잖아요. 그죠? 서로 합의해서 발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죠? 상호 합의해서 발주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VMI와 그 다음에 CMI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순서만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출제 잘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1번을 보시면 다른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자체가 다 중요한 거예요. 자, AR은 이 공급자 주도형 재고 관리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죠. 4번이었고요. 자, AR은 이제 회전율입니다. 빠른 상품에 대한 소매업자의 단품 판매 관리나 재고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그에 따른 비용을 또 줄여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R이라는 게 또 중요하죠. CR은 이제 간단히 본다면 우리가 이걸 지속적 보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속적 보충. 그래서 그 매장의 이제 판매에 대해서 우리가 판매 수량이 나오겠죠. 매장 관리에서. 그래서 재고 수량을 보고 또 제조해서 보충을 또 충당하는 건데 보충량을 또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CR은 연속 재고 보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때요? 매장의 소비자로부터 얻은 재고 및 판매 정보를 기초로 상품 보충량을 제조업체가 결정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매일 소매점 판매 정보나 물류센터 출하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수신해서 필요한 정품을 공급하고 구매자는 또 이렇게 보충된 물량을 구매한다. 자, QR이라는 건 뭐예요? 신속 반응이죠. 신속 반응. 우리가 의류산업 같은 게 있죠. 패션업. 그래서 소비자가 주문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 반응. QR은 신속 반응. 이게 키죠. 그래서 이 신속하게 이제 대응하는 신제품 개발 낫기를 빠르게 하는 거죠. QR은 의류산업의 SCM 전략이며 의류 및 직물 제조업체와 소매업체가 정보와 제품의 흐름을 가속화시키기 새로운 전략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just in time. 어때요? 필요한 상품이 필요한 시기에 즉시 도착하기 때문에 재고 유지가 필요 없거나 그 극소량의 재고를 유지함으로써 재고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재고 최소화죠.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틀리게 얘기할 수 있다는 자체는 자, 여러분들이 이것도 문제를 읽는 방법인데요. 분명히 이 자체 단어를 제가 이제 만약에 출제원이라면 그죠? 물론 뭐 출제원 자체 분들이 다 틀리겠지만 문제 자체가 그 AR
이 CR, QR, 그죠? CR은 이제 연속 제곱 보충이고 QR은 신속 반응이다. 이 지금 나와 있는 저스트 인 타임까지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오지선다를 만들어 보잖아요. 전체 수많은 문제를 만듭니다. 뭐 자격증도 이 유통도 있지만 물류관리사 또 여러 가지도 다 강의를 하다 보면 또 국제사이버대학교 지금 그 경영학부의 이제 교수로 이 초빙 교수로 있는데 이 오지선다가 참 재밌어요. 왜냐면 자 어렵게 낸다면요 분명히 1번서부터 1, 2, 3, 5까지 뭔가 다르게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또 주관적으로 또 다뤄야 되고 힘들어. 그렇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두 가지 정의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4번처럼. BMI하고 그다음에 CMI 확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객관식의 묘미구나.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어떤 하나에 대한 이 재고 관리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는 자체는 그건 무조건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물론 뭐 만약에 옳은 거를 해라. 그럼 진짜 그렇게 힘든 거죠. 옳은 걸 해라.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걸 다 고쳐주는 거죠. 근데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다는 자체가 빨리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시험장 가시면 AR, CR, 뭐 QR은 어떻습니까? QR은 이제 비교하는 게 아니라 SCM의 전략이잖아요. 넘어가고 BMI, CMI 얘 바꾸겠구나. 딱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이 객관식 문제를 또 자격증을 강의하지만 이론도 중요해요. 뭐 이론 안 중요합니까? 이론 중요한데 아까 이제 부가가치 같은 거, 부가가치, 벤, 비읍 이런 거 빨리빨리 끄집어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78번 제 말을 듣는다면 이렇다 바꿔놓을 것이다. 그럼 4번을 의심하고 빡 들어가는 거죠. 79번 갑니다. 다음 중 이 다층형 바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되어 있죠. 그래서 각 열은 독특한 이 심벌 시작 스타트 패턴과 스톱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코드 판독기는 열의 순서와 관계없이 어떤 열이 읽혀지는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2번 각 열은 독특한 심벌 시작 스타트 종료 스탑에 가지고 있으므로 바코드 판독기는 어떤 일이 읽혀지는 분간할 수 없느냐 아니라 있는이죠. 그래서 분간할 수 있다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이 바코드, 다층형 바코드 하나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죠. 바코드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뭐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80번. 지식 경영에 대해서 물어봤군요. 자, 80번 갑니다. 자, 우리가 지식 경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 지식 경영은 기업의 내외부로부터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하는 경영 기법이라는 거 맞죠? 자, 지식은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면 할수록 그 가치는 더 증대돼요. 자, 모든 것이 이제 수학 체증이 원래 원칙이지만 수학 체감이 원칙이지만 체증의 법칙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죠. 지식은 이제 형식지와 암묵지로 구분된다. 물론 또 여기서 문제가 또 유형이 두 가지를 바꾸겠죠. 그래서 암묵지는 학습과 체험을 통해 습득되지만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미리 간다면 우리가 암묵지라는 것은 학습과 체험을 통해 개인에게 습득돼 있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상태의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의 귀와 귀 사이, 즉 머릿속에 존재해 있는 지식으로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지식이에요. 암묵이라고 하죠. 암묵지는 대개 시행착오와 같은 경험을 통해 체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형식지는 암묵지가 문서나 매뉴얼처럼 외부에 표출되어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한다면 교과서 데이터베이스, 신문, 비디오 같이 어떤 형태로 형상화된 지식이 형식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논학과 교수는 암묵지가 고도화되거나 암묵지가 형식지와 공유되는 등의 변환과 정을 거쳐서 더 높은 가치를 창조해낸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 형식지와 암묵지는 독립적인 지식 창출 과정을 거쳐 각각 저장되고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유 과정이죠. 공유 과정을 거쳐서 저장되고 활용된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 암묵지와 형식지는 공유되는 것이지 독립적인 지식 창출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되는 변환 과정을 거쳐서 창조된다. 그래서 뭐 암묵지와 형식지가 다르겠죠. 바꿔낼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낸다는 것은 이제 뭐 독립적인 것보다 공유하는 게 낫다는 걸로 문제를 또 돌려놨죠. 자, 80번 지식 경영도 하나의 키워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5번 정답이다. 체크하시고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에 81번 가볍게. 자, 갑니다. 다음 의사결정 모형 중 타협 모형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다른 건 다 타협인데요. 1번이 이 타협이 아니라 점증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점증주의는 기존 대안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씩 향상된 대안을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대안이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러니까 참작하고 앞으로 그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합리성을 증시합니다. 그래서 점증이라고 하지. 목적과 대안이 함께 선택된다고 보기 때문에 목적과 선의 구별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타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점증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82번을 가시면, 자, 82번. 8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82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전형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4번 전형적인 의사결정은 주로 운영적인 의사결정입니다.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운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나와요. 나중에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전형적인 건 운영적이라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건 4번으로 하시고 나중에 또 제가 정리해서 드리고요. 자, 83번입니다. 자, 83번은 이제 지면 방식. 그래서 지면 방식에 대한 그 종이죠, 종이. 이 종이 카탈로그예요. 지면 방식으로 제작되는 카탈로그에 비해 전자식 이 카탈로그죠.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상 이 C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카탈로그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별표를 하나 쳐놔보세요. 그래서 자,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 지면 종이 카탈로그가 아니라 이제 인터넷에서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넘어가는 전자 카탈로그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 전자 파일 형태로 제작이 되고 문자, 그림, 사진 외에 동영상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동영상도 집어넣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강력한 검색 기능이 있고 수정 편집이 용이하죠. 그래서 XML이 전자 카탈로그의 제작이 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면 카탈로그에 비해서 개발이 용이하나? 아닙니다. 초기에는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좀 쪘다 봐야 되고요. 상품 정보 변경이 어렵다? 쉽죠. 그죠? 우리가 종이 카탈로그, 종이에 대한 것보다 용이하죠. 웹에서 하니까. 그래서 종이 카탈로그는 상품 변경이 어렵습니다. 한번 인쇄하면 안 바뀌니까. 그래서 이거는 1번이 정답이다. 다른 거 볼까요? 가격 변동이 이제 가격을 변동시켜야 돼요. 그럼 이게 인쇄한 건 다시 찍어야 되거든. 근데 얘는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빈번하게 발생한 제품에 적용할 경우 효과적이고 이용자가 지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적합하죠. 우리가 이 카탈로그니까. 그 다음에 전자 카탈로그는 분류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전자 파일 형태로 제작이 되면 제작 비용이 좀 저렴하죠. 초기에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4번 연결시켜서,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뭐가 있어요? 전자상거래 또 나오잖아요. 이것도 별표 쳐놔야겠죠. 비스 모델에서 제조업체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84번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 제조업체형이라는 자체는 제조업체가 중간 상황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소비자를 접촉하기 위한 사업 모델이에요. 기존의 이제 물리적인 유통망을 바이패스하는 모델이죠. 대표 사례가 이제 인텔이나 애플 이런 데서 이제 이용을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답부터 본다면 4번입니다. 좀 어려운데 난이도 있죠. 자, 기존의 유통망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과 점 때문에 가격 정책, 고객 서비스 등에서 기존 유통망의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효과적인 유통망 관리가 핵심적인 성공 요인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체가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거예요. 제조업체형이라는 것은 다시 정리해드리면 말 그대로 제조업체형이잖아요. 제조업체형.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다이렉트로 제조업체가 소비자와 직접 접촉을 합니다. 제조업체가 소비자와 직접 접촉.
그래서 우리가 이 제조사와 소비자가 직접 접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제조업체형이라고 하고요. 자, 또 이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씩 볼게요. 84번에 우리가 1번은 제2형입니다. 그래서 고객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서핑하는 것에 따라 어디서든지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모델로서 웹사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제공하는 제휴 파트너에 대한 제휴라는 게 다 있잖아. 제휴에 대해서 매출의 일정액을 이제 인센티브로 주는 제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커뮤니티형입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충성도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용자들은 그 사이트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B2C보다는 우리가 보통 기업과 소비자보다는 B2B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업과 기업 모델로서 많이 또 활용된다. 그다음에 3번은 상인형이에요. 상인형.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통적인 도소매상으로 매출은 카탈로그에 리스트된 가게나 경매를 통해서 결정된 가격에 이루어지며 또는 전통적인 상점에서 불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또 취급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중개형입니다. 중개형. 그래서 구매인과 판매인 한 곳에 모아서 거래를 촉진시키는 모델로서 기업 간에 대한 B2B, 물론 B2C, C2C 모두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고요. 자, 85번이 좀 전 중요하다 봐요. 85번은 크로스셀링입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이 크로스셀링이라는 건 뭐냐면 이번에 교차 판매예요. 교차 판매. 교차 판매.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의 제품 서비스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게 되면은 또 소비자가 또 다른 구매를 또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원하는 구매, 예를 들어서 스키장을 검색하면 보안 목록을 또 제시해 관련 콘도들이 쭉 뜨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로스셀링입니다. 그래서 한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다른 제품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기존 고객이 보다 수익성 있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거나 고객의 거래 폭을 넓혀서 이탈하기 어렵게 또 충성도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그 판매죠. 크로스 우리가 셀링. 그 다음에 업셀링 같은 경우는 어떤 상품을 구입한 고객이 보다 고급의 상품을 판매하는 전략입니다. 업이 되죠. 판매자 입장에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게 하고 소비자 입장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서비스와 제품, 옵션 등을 또 알려는 선택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86번도 별표 쳐 놓으시는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하나의 그 키워드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자료 출제되는 건데. 자, 다음 중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천천히 가볼게요. 1번,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는 일상적인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프로세스 중심 시스템의 데이터와 달리 일정한 주제별 구성을 필요로 한다. 맞습니다. 주제 지향적이죠. 그 다음에 2번, 이 패턴 인식이나 연관 관계 분석의 기초에서 주로 분류화와 예측의 목적으로 신용평가, 카드 도형 패턴 분석, 수요 및 판매 예측, 고객 세분화 등 여러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신경망 분석 기법은 이건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데이터 마이닝, 캐낸다는 거죠, 마이닝. 그래서 이거는 여기 들어가진 않습니다. 데이터 웨어스에 들어가진 않아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경망 분석, 레츄럴 네트워크는 뉴럴 네트워크는 데이터 마이닝, 캐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눈의 복잡한 현상을 모방해서 그 노드, 마디와 고리, 링크로 구성된 망구조로 모형화하고 과거에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반복적인 학습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그래서 캐낸다고 해서 우리가 마이닝이라고 배우셨어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은 주제 지향성이 1번 나왔죠. 통합성, 비휘발성, 시계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번에 오직 두 가지 오퍼레이션을 갖게 되는데, 자, 하나는 데이터를 로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또 데이터를 읽는 것, 즉 액세스하는 것으로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일단 데이터로 로딩하면 또 읽기 전에 존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예전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그 내의 데이터랑 고도로 통합되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의 중심의 환경에서
남자, 여자, 남녀, 메일, 피메일 이렇게 1, 0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는 이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는 수시적인 갱신이나 변경이 또 발생할 수 없겠죠. 그래서 2번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87번은 그냥 간단히 보십시오. 다음 중 의사결정의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쌓이는 것은. 자, 일단은 탐색을 해야 돼요. 설계하고 선택하고 수행하죠. 탐설 선수 이렇게 갑니다. 탐설 선수 의사결정 단계를 이제 갑니다. 그죠? 그래서 탐설 선수 그죠? 탐색하고 설계하는 게 선수다. 선수 이렇게 됩니다. 탐색하고 설계하는 게 선수다. 선수가 뒤에 나와야 되죠. 선수 그러면 2번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야매를 한번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얘는 2번이죠. 탐설하는 데는 선수다. 이렇게 보시고 88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중 의사결정 지원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놓으십시오. 이것도 키워드예요. 의사결정 지원 도구라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각각.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번은 특수목적이라는 게 키죠. 특수목적을 가진 운영 프로그램 밑줄 자체예요. 이게 특수목적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특정 영역에서 지식 근로자의 업무 시간을 줄이고 업무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어떠한 현상이나 사진을 컴퓨터로 모델화해서 가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시뮬레이션로 시행시킴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답은 3번입니다. 관리자와 지식 근로자가 개인정보 단말기에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저장 매체에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가공해서 의사결정을 돕는 소프트웨어 도구가 의사결정 지원 도구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게 결정이 있어요? 의사결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죠. 의사결정을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자료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태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자료 수집 도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 마우스, 키보드, 스피커, 비디오 이 디스플레이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인터페이스 도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도구라는 것은 어떻죠? 관리자와 지식 근로자가 그 개인정보 단말기에서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까지 다양한 저장 매체에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가공해서 의사결정을 돕는 소프트웨어 도구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도구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텍스트 요약 유틸리티라든지 텍스트 요약이 있겠죠. 개요 생성 프로그램,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 의사결정 데이터베이스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지만 1번은 말 그대로 밑줄 치면 특수 목적 응용 프로그램이다. 2번은 죄송합니다. 자,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모임에 있네. 2번은 가상이죠. 시뮬레이션이고 3번이 의사결정 지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의사결정을 돕는다 이거고요. 4번은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를 수집해서 도구, 인터페이스 도구라는 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넘겨봅니다. 89로 갈게요. 자, 89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8번의 정답은 3번이죠. 89로 갑니다. 다음 중 이제 수직적 전자시장 통합이죠. 수직적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밥으로 갑니다. 자, 공급에서 생산, 제조, 판매 이르는 특정 산업군의 전자시장을 의미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수직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켓플레이스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적 협력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서플라이 체인, 공급 체인의 상의 공통 가치의 극대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만들고자 하는 기업 간의 상거래 제반을 위한 인터넷상의 새로운 시장인데요. 이 마켓플레이스는 특정 수직 산업에서 구매자와 공급자의 상호작용을 자동화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이 정보교를 중개하고 또는 제품 카탈로그, 경매, 익스체인지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이 수직적 공급체를 자동화한다. 또 자동차 부품, 화학 부품, 전자 부품, 소비재 등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바로 공급에서 생산, 제조, 판매 일까지 특정 산업군의 전자시장을 수직적 통합, 전자시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버티칼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90번입니다. 마지막. 8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90번 갑니다. 자,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지금 자동 나왔기 때문에 자동입니다. 자동. CAO 중요합니다. 별표 2개. 그래서 자동 발주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단은 2번이 틀었는데 2번은 이 CRP 이거는 지속적인 상품 보충입니다. 지속적인 상품 보충이지 우리가 CAO라는 얘기 아니죠. 그래서 유통업체가 원가를 절감하고 고객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러한 재고 관리와 관련해서 효율적 유통 시스템의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게 상품 보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번만 틀렸습니다. 2번만. 그래서 일단 앞쪽에 배웠지만 자동 발주 시스템에 대한 거는 유통 소매 점포의 기반 시스템으로서 상품 판매대의 재고가 소매 점포에 설정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보충 주문되는 것이 정확한 자동 발주 시스템이고 2번이 CRP, 지속적인 상품 보충. 그래서 유통업체가 원가를 절감하고 고객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고 관리와 관련해서 효율적 유통 시스템의 정책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CAO가 아니라 CRP다. CAO는 소매 점포의 컴퓨터 시스템은 이제 판매대에 진열된 모든 품목에 이태해서 입고량과 판매량을 대조해서 각 상품에 대한 재고를 추적 관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동 발주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확한 포수가 중요하죠. 판매 실적, 예측치, 재고, 그래서 자동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 데이터, 상품에 대한 판매 예측치, 그리고 점포 수준의 정확성, 재고 파악이 필수적이고요. 점포 상품별 판매 예측치는 이제 적절한 재고 목표치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며 시결적인 판매 데이터, 계획된 판촉 행사, 우리가 계절 조정 등을 또 기초로 합니다.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회 모의고사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제3회 모의고사로 갈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